키네키노트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를 키네키노트의 법칙은 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제1법칙과 2법칙으로 구분되고 어제 했던 게 제1법칙 전류에 관련된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제 나뉘어지는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법칙을 키리오프의 제1법칙이라 해서 우리가 줄여서 KCL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저히 복잡한 회로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회로망이라고 안 됐었죠. 그래서 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점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있었습니다. 유입되는 전류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고 나가는 전류를 있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유출되는 전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방향을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 전류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번호 지정을 해줍니다. 1번부터 해서 쭉쭉 적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유입 전류, 즉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있습니다. 유입 전류의 합. 이 친구는 나가는 전류,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실제 그 점에 잔류하게 되는 전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현했던 게 총 합이라서 저희가 그리스 문자로서 대문자 시그마를 사용합니다.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I입니다라고 표현해주고 나가는 전류는 저희가 out해서 IO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전류의 배수합은 0입니다라고 해서 시그마 I다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이 I는 0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입 전류와 유출 전류의 합이 같으므로 전류의 배수합은 여기서 얘기하는 배수합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방향을 부여한 합으로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리오프의 제1법칙을 저희가 어디서 적용해요라고 하면 경렬회로에서 적용을 합니다. 경렬회로에서 적용하는데 흔히 이제 보통 사무실 말씀들이 저항의 병렬에서 적용한다는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모든 병렬을 적용되거든요. 기본 계속 해석을 할 때 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 제2법칙이에요. 키리오프의 제2법칙은 전압에 관련된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리오프라고 하는 아저씨가 전압에 관련된 법칙을 만들었어요 라고 해서 키리오프 볼테이지 로우라고 해서 KVL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전 사이 전이차라고 불리는 전압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전압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가 이동을 합니다. 이때 이동하는 전하를 우리는 전류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전류라는 형태로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때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전기저항이라는 형태로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전압이라는 표식을 직류에서의 표시는 이런 식으로 자, 직선을 두 개를 그어주는데 두 개의 길이를 다르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때 전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전기저항이라고 했었죠. 자, R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저항이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해 보려고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둘 다 R이라고 하면 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좀 매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키리오프의 제2법칙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먼저 봐야 될 게 전류가 흐릅니다. 이 전류가 흘러서 어떤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에 각각의 양단에 뭐가 발생합니까? 또 전이차가 발생해서 전압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때 R1이라고 하는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으로서 우리는 1번 전압이라 해서 V1이라고 표현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류가 흘러서 이번에는 R2라고 하는 저항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양단에도 이제 전이차
자, 그래서 각각 V1과 V2라고 하는 형태의 전압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는 힐륨이지 법칙은 기전력의 합은 여기서 얘기하는 기전력의 합이라고 했을 때 기전력이 뭐냐면 전체 전원의 전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기전력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 저항에서 발생되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전압 강화가 뭔데요라면 V1과 V2를 얘기합니다. V1이라고 하는 것, V2라고 하는 것은 각각 전압 강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전압 강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강자는 뭐냐? 내일 강자예요. 내일 강자의 하선 아래 하선 같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떨어진다는 소리니까 뭐냐? 전압이 낮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R1이라는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이 걸리는데, 이때 이 전압의 극성이 어떻게 되냐면 좌측의 플러스, 우측의 마이너스라는 극성으로 걸리게 될 거예요. 전시가 발생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R2라는 저항 양단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형태로서 이렇게 전압이 걸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 이 친구가 어떤 꼴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전압 V라고 하는 출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이때 V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는 친구가 V1이라고 하는 전압이 되는데, 이때 이 전압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도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는 특성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봐줘야 될 거는 지금 V라고 하는 전체 전압에서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 플러스라는 친구로서 출발해가지고 만나게 되는 게 V1의 뭐냐면 플러스입니다. 즉 같은 극성의 전압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감소가 됩니다.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전압을 여러 개 연결할 때는요, 같은 극성을 마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연결해줘요. 이런 식으로서 보통 전압을 저희가 연결해줄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서로 다른 극성이 만나들면서 이 친구는 전압이 어떻게 되냐?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속을 하게 되면 실제 이렇게 극성을 다르게 해서 접속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건전지예요. 건전지 여러분 쓰실 때 그림으로 대충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건전지 꽂으실 때 보시면 건전지 여러 개를 한 곳에 꽂을 때가 있어요. 그 꽂을 때 보시면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고 평평한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접속한다고 얘기했을 때 여기다 하나를 더 달 거예요 라면 볼록한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올라갑니다. 실제 이게 뭐예요? 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전압을 올려주는 거예요. 실제 그럼 우리가 이거 쓴 거라고 했을 때 건전지 자체를 어떻게 1에 안 단다고요. 노래를 하면 플러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소가 일어나죠. 전압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여기 있는 건전지 보통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지는 더블 A 사이즈가 있어요. 더블 A 사이즈 전압이 얼마냐면 1.5V거든요. 이 둘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무짝에 쓸데없이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무의미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위에 그려놓은 형태로서 그리게 되면 1.5V, 1.5V가 만나서 실제 몇 V가 되냐면 3V가 돼요.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같은 극성이 만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전압이 감소하는 형태가 일어난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압 강하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이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 뭐와 같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의 손실의 개념으로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수식을 세우면요. 기전력의 합이라고 하니까 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합이 될 것이고요. 이때 여기서 저희가 표현한 전압 강하는 친구들은 각각 어떻게 구할 수 있냐? V1이라고
저항을 곱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의 전체 합과 같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이요. 여기 있는 친구, R을 M이라고 해서 저항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 M이라는 것을 1번에서부터 의미의 번호까지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 굳이 외워줄 필요 없어요. 그냥 표현을 해주는 것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비전력의 합 혹은 전원에 대한 전체 전압은 각각의 저항이라는 친구들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있어 보이겠었는데 결론은 뭐예요? 유독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여기서는 뭐라 되어 있냐면 전체 전압으로서 저희가 표현했죠. 그러면 전체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전압 강화라 불리는 V1과 V2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V1과 V2의 합이라는 식으로 반대항으로 넘긴다라고 하면 V라는 전체 전압에다가 V1 플러스 V2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이 친구가 반대항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취해지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없다.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자, 결국 히름의 1법칙, 제1법칙과 제2법칙은 모두 다 남는 게 없어요 라는 개념으로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히름의 제1법칙이고 저희가 히름의 제1법칙은 직렬회로에서 적용을 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CL과 KVL은 우리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얘기하고 막 설명하는데 KCL, KVL 언급 없이 얘기하더라도 요 개념을 계속 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히리오프의 법칙을 가지고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저항의 접속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저항의 접속. 그래서 접속 방식은 크게 저희가 나누게 되면 세 가지가 됩니다. 자, 직렬 접속, 직렬입니다. 병렬 접속, 그 다음에 이 직렬과 병렬을 합쳐주는 형태인 직병렬 접속,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저항의 직렬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저항의 직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저희는 뒤에 가서 또 다른 친구들의 직렬회로와 병렬회로, 즉 접속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개념 자체는 같습니다. 밑바탕으로 깔리는 기초 개념은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렬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를 영어로 시리즈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렬을 영어로 시리즈라고 얘기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직렬은 어떻게 연결돼요? 라고 하면 저희가 키료계식 이법칙에서 표현한 회로처럼 그냥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크기를 키워서 얘기를 해보죠. 자, 이렇게 전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전압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전압이 있고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우리는 전기저항이라는 말을 얘기했었죠. 근데 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다 합시다. 뭐 지금은 간단하게 두 개만 표현합니다만 실제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번호를 좀 매겨 주시다. 1번, 2번. 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때 직렬회로에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자, 전이차가 발생함에 따라 전류가 흐를 거예요. 이 전류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나와 마이너스로 흐르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전류가 가는 길을 보셨을 때 길이 나누어지는 지점은 없어요. 즉 출발에서 그 끝까지 그냥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렬일 때 가장 중요한 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일정하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전류가 일정하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라고 하는 건요. 저항 1번 저항에 흐르는 전류, 1번 전류, I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2번 저항에 흐르는 전류인 I2와 모두 같다라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즉 전체 전류는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은 히리오 대신 이법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저항이라는 수가 양단에 전압이 발생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이때 말하는 이 전압이라고 하는 친구는 나뉘어지는 형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키리오페지의 이 법칙에 따라 전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저항에서 발생되는 전압 방아 V1과 V2의 합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항이라는 소자 양단에 각각의 전압이 걸리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직렬일 땐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이 나뉘어지는 형태죠. 분배가 된다는 걸 여러분께서 알아주시사 합니다. 계속 써먹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전압이라고 하는 친구들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렬회로에는 저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전압이 두 개로 나뉘어졌죠. 자, 전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항이 두 개가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의 법칙이에요. 오의 법칙을 가지고 해석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류는 전기 저항에 반비례하고 공급 저항 혹은 두 점 사이 전이차에 비례한다는 오의 법칙의 정의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건 뭐냐면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인 전압과 전류, 이 저항 성분들을 모두 다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편하게 풀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전압이 두 개로 나뉘어진 이유는 저항 때문이었으니까 이 저항을 하나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때 이 하나로 만들어진 저항을 저희 프린트 2페이지에 보시면 등가 합성 저항자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 회로의 합성 저항 혹은 전체 저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친구는 토탈 레지스턴스라서 뭐 RT라고도 저희가 표현하고요. 그냥 R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자, 여기 있는 지금 회로를 제가 그냥 하나의 전압을 그려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회로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회로를 그린 다음에 저항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현해 줄 거예요. 각각 이 동그라미를 제가 A와 B라고 명명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우리가 단자라고 표현할 거예요. 단자. 자, 그럼 A 단자와 B 단자가 있다 했을 때 각각의 이 단자에서의 전기적 위치인 정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두 지점 사이에 대한 전기차를 표현해서 우리는 전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여기 있는 친구는 그냥 V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A, B 단자의 전기차라고 해서 V, AB라는 형태로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된다 했을 때 그럼 여기도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저항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냐? AB 단자 사이의 합성 저항이라고 해서 RAB라는 형태로서도 저희가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 방식은 뭐예요? 출제하는 사람 자유예요. 그죠? 말로 주겠죠 대신에 뭐 AB 단자 사이의 합성 저항 RAB를 구하시오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주고 뭐 혹은 그냥 RT 혹은 뭐 R 제로 뭐 주는 사람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합성 저항 혹은 전체 저항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직면에서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식은 키르요페의 이 법칙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키르요페의 이 법칙에 따라 전체 전압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저항에서 발생되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했죠. 즉 V1 플러스 V2라는 형태가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때는 저희가 V1하고 V2를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V1이라고 하는 전압은요, R1이라는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으로서 그럼 오의 법칙을 저희가 적용하게 되면 오의 법칙은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류와 저항을 곱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때 저항이 1번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R1을 넣어주고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1번 전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와 합으로서 표현되는 건 2번 전압으로서 2번 전압은 2번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죠. 거기에다가 2번 전류를 곱한 형태로서 V1과 V2를 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줘야 될 건 뭐냐면요.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했었죠. 즉 I1과 I2의 크기는 같으며 이 값은 이 회로의 전체 전류와 같기 때문에 I1, I2 대신에 그냥 전체 전류 I로서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때 공통적으로 전체 전류 I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공통성분으로서 표현하면 전류라고 하는 값에다가 1번 저항과 2번 저항을 더한 형태를 곱한 값으로서 우리는 전체 전압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런 형태로 표현되니까 실제 우리가 구한 게 뭐예요? 전체 전압이거든요. 전체 전압에 대한 식으로 얘기했을 때
오음의 법칙에 따라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에다가 전체 저항을 곱한 값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 두 저항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 직렬회로에서의 전체 저항 혹은 합성 저항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직렬일 때 저항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직렬일 때 저항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 저항 더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결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직렬으로 접속된 저항이 같은 값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봅시다. 자, 1번 저항이 4옴이고 2번 저항이 2옴이라고 했을 때 합성 저항은 둘이 더하는 거니까 5옴이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둘이 같다고 할게요. 1번하고 2번하고 둘 다 이제 2옴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더한 형태로서 4옴이 합성 저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저항이 두 개밖에 없는데 3개 있다고 합니다.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2옴의 저항이 총 3개가 있죠. 그죠?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100개 있습니다. 80초죠. 굉장히 이런 우리가 뭐라 합니까? 노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거냐? 같은 값의 친구들이 계속 더해지는 형태를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게 2라고 하는 것이 총 몇 개 있다? 4개 있습니다. 라고 해서 곱셈연산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여러 개 직렬로 되어 있을 때는 그 동일한 값에 대한 저항이 있겠죠. 그 아이를 R이라고 했을 때 그 해당되는 직렬로 연결된 개수만큼 곱해준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만큼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합성저항을 구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로의 일정한 곳이 뭐였죠? 전류가 일정화되어 있으니까 일정한 전류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옴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얘기했던 전류는 전기장의 반비례하고 공급전압에 비례하기 위해서 항상 어떤 저항 성분값분의 전압으로서 표현되는 것일 때 이 전류가 전체 전류이므로 저항도 전체 저항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체 저항값분의 전체 전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직렬회로에서의 전체 저항은 두 저항의 합과 같으므로 R과 R2의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값에 대한 전체 전압 V다라는 형태로 우리가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전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분배된 친구가 이제 전압이었었죠. 그럼 각각의 V1과 V2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쓰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면은 그냥 이제 V1과 V2를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V1과 V2를 구하는 방식은 저희가 앞서 키리오프의 제2법칙을 사용해서 합성저항을 구할 때 이미 봤습니다. 여기 있는 IR1과 IR2가 각각 의미한 것이 V1과 V2였었죠. 그렇죠? 그럼 이때 V1은 IR1 전체 전류에다가 1번 저항을 곱한 형태, V2는 전체 전류에다가 2번 저항을 곱한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식을 조금 바꿔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전류에다가 어떤 저항을 곱해서 그 전압을 구한다면 이때 전류 자체는 직렬회로이므로 전체 전류입니다. 그럼 이 전류에다가 요 아이 넣어도 되겠네요. 요 친구를 넣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V1 R이라는 형태의 수식으로서 저희가 표현했으니까 전류 I 대신에 각각의 저항을 더한 값분의 전체 전압을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요게 I잖아요. 거기에다가 R1을 곱한 형태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저항이고 요만 저항이잖아요. 얘 혼자 전압이니까 야 혼자 따돌리죠. 뺍시다. 바깥으로 빼고 지그들끼리 뭉쳐서 얘기해 봅시다. 그럼 저항끼리만 저희가 정리를 해서 얘기하게 되면 V1이라고 하는 전압은 어떻게 돼요? R1과 R2라는 저항의 합이 되겠죠. 요 값에 분자로 들어가는 건 R1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 전압 V가 됩니다. 자, 요번 생각을 저희가 많이 써요. 많이 사용하는 수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수식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요. 자연스럽게 쓰실 겁니다. 왜요? 자연스럽게 강사 쓸 거니까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 강사는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식 쓰는 거 안 좋아해요. 그냥 바로 데이트 해버릴 때 조직이 달라서 그러구나 라는 게 아니라 기본이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이거 계산 안 나오고 못 알려드릴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축입니다. 또 빨라지는 건 뭐가 없겠습니까? 야, 이번은 바뀌는 거 없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R은 R2의 파트너예요. 분자에 들어간 친구는 R2가 되거든요. R2의 전체 전압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별도로 저희가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각각의 저항을 더한값이 분모로 들어간다, 그죠? 거기다 분자로 들어가는 친구 잘 볼게요. V1은 R1 양면에 걸리는 전압으로서 분자에 R1이 들어가고 V2는 R2 양면에 걸리는 전압으로서 분자에 R2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를 별도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해서 자기 거라고 합니다. 각각의 저항을 더한값은 직원한다는 거예요. 직원에서 더해서 자기 거라는 형태로서 보통 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요, 저희가 이제 중정 답이 되는 형태보다는 주로 이제 이거 물어보는 문제도 있긴 해요. 이게 하나 잘 없고요. 보통 이제 뭐냐면 저희가 어떤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중간가사로 좀 쓰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저항의 직렬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저항의 직렬이고요. 그럼 얘기 나오면 문제를 좀 볼까요? 드디어 저희가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1페이지로 가시면 직렬로 1번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R2 양단의 전압 E2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이 두 단자 사이에 E라고 하는 전압이 있습니다. 즉, 두 단자 사이에 전이차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항이 있습니다. 이때 저항이 R과 R2라고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이 R2 양간에 걸리는 전압으로서 E2를 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현재 R1과 R2라는 저항이 직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직렬이라는 거고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E2라고 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E2라고 하는 것은 R2 양면에 걸리는 전압으로서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아, 그럼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전체 전류값에다가 R2를 곱한 형태예요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전체 전류라는 값 자체를 합성 저항값 분의 전체 전압으로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R1 플러스 R2분의 전체 전압 E라는 친구에 대해서 R2가 곱해지는 형태입니다 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표현을 해서 나오는 형태는 문제 보기에 맞춰서 얘기하게 되면 R1 더하기 R2분의 R2에다가 전체 전압 E가 됩니다. 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VBL이라고 해서 전압 분배 법칙이라 적혀 있습니다. 자, 직렬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비교적 직렬은 간단하게 저희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얘기할 거는 저항 병렬이에요. 자, 직렬 얘기했으면 병렬도 얘기해야겠죠. 자,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렐이라고 해요. 뭐 영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한 번씩 하다가 직렬로 조속된 저항 RS, 병렬로 조속된 저항의 합성값 RP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S하고 P인데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적혀 있으니까 얘기하는 프레드 적혀 있죠, 그죠?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예, 적혀있죠. 이제 시리즈 컨텐션, 패러럴 컨텐션. 자, 저도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병렬은요, 직렬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 일단 병렬이라는 개념 자체가 뭡니까? 라면 길이 나뉘어지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프린트에 나와 있는 형태로서 그림을 저희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저희 프린트 있는 대로 좀 그림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대로 저희가 좀 그림을 따라서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전압이고요. 자, 그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게 될 거라는 거. 자, 그러고 나서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길이 나뉘어지는 형태가 되죠. 이게 병렬회로예요. 그럼 이때 각각 길이 나누어지고 이 각각의 길에 저항이 있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2라는 저항으로 나눠지고요. 그럼 이때 각각의 저항에 뜨는 전류를 I1, I2라고 저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병렬에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길이 나뉘어진다는 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길이 나뉘어진 점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점을 찍어놨어요. 그죠? 여기 점을 찍어놓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병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실제 그러면 여기 선, 즉 좌측선이죠.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선과 위아래선 모두 다 연결된다는 소리예요. 모두 다 연결이 된다는 소리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 자체를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은 길이 나누어지는 지점이라고 해서 분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분기되는 지점, 나누어진 지점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어저께 저희가 얘기했던, 자, 여러분께서 갖추고자 하시는 좀 부탁을 드렸던 저희가 습관이 뭐냐면 단위의 대괄호 넣으셔야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병렬 회로에 무조건 점 찍으셔야 됩니다. 점을 찍어 주셔야 돼요. 즉 연결이 되었다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십자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그냥 하나의 그냥 회로의 중간 부분이라고 할게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지점은요, 점이 찍혀 있다는 건 여기하고 여기 이쪽 전부 다 연결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친구는 뭔데요? 라면은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선이에요.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선입니다. 즉 근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하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로 보셔야 돼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께서 봐주십사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표현 방식은 두 가지예요. 회로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표시로서 점을 표시하지 않거나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얘기해 주는 이거 요즘 잘 안 씁니다. 표현은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아직까지 여러분 기출 문제는 문제 풀어보시면 이런 표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건 괜찮습니다. 뭐 이게 틀린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항상 분기점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이제 어디 가냐? 실기 가서 또 써먹어야죠. 실기 가서 뭘 그리라고 해요. 회로를 그리라고 하는데 점을 안 찍는다. 또 다릅니다. 바로. 연결이 된다는 표시 안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거를 여기서 개념을 해주십사 합니다. 귀찮더라도 병렬회로 그리실 때 길이 나뉘어지는 지점에 항상 점을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병렬회로고요. 자, 병렬일 때는요, 지금 딱 보면 알지만 우리가 전류가 지금 길이 나뉘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했습니다. 병렬일 때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 자체가 나뉘어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얘기하는 게 키리우페 제1법칙이에요. 키리우페 제1법칙은 어떤 회로망의 한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입되는 전류의 합과 유출되는 전류의 합은 같은 거죠. 그럼 여기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전류는 이 회로의 전체 전류 I입니다. 그죠? 그럼 유입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나가는 전류, 이 점을 통해서 나가는 전류는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인 1번과 2번 전류가 됩니다. 즉 I1과 I2의 합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키리우페 제1법칙으로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로서 표현하게 되는 이
점을 기준으로 유입되는 전류는 1번 전류하고 2번 전류죠. 그죠? 나가는 전류는 그럼 볼까요? 얘 볼까요? 전체 전류. 전체 전류가 같다라는 거예요. 즉 들어오는 놈이랑 나가는 놈이랑 같으니까 여기도 나가는 놈 자체가 들어오는 놈이잖아요. 그죠? 이 점에서 들어온 놈이 이제 앞서 나간 놈이었으니까 이건 뭐야? 들어오는 놈 자체가 같은 거죠. 어차피.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류가 나누어지면요,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일정합니다. 회론에 공급되는 전압의 값은 일정합니다. 즉, 전체 전압. 각각의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으로서 표현했던 V1과 V2가 있을 때 이 아이들의 크기는 뭐가 같다라는 거. 요걸 보십시오. 그래서 전체 전압은 각각 수자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추가해서 얘기할 거는 부하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쓸 거예요. 부하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로드라고 합니다. 로드라고 얘기해서 로드의 뜻은 하중을 얘기합니다. 무게예요. 즉 뭐냐? 부담되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부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라면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부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는 기계하고 기구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 및 기구를 통틀어 저희는 부하라는 표현을 사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전등 있죠? 얘도 부하입니다. 전기 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위에 보시면 천장에 달려있는 에어컨도 부하겠죠, 그죠? 부하입니다. 다 부하예요. 전기 쓰는 애들은 전부 다 부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무게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까요? 하중. 전원 입장, 즉 공급하는 입장에는 다 부담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부하라는 말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하라고 하는 걸 조금 언급했는데 이때 부하는요 진짜 별 특별한 거 아닌 이상은 전부 다 병렬로 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상 웬만한 동안 거의 대부분 다 병렬로 접속을 해요. 이유는 병렬일 때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실내 있죠. 건물이나 가정, 우리 집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전압이 얼마냐면 220V예요. 220V의 전압이 들어옵니다. 대략적으로 220, 딱 220 들어오는 데는 잘 없어요. 그럼 이 정도 전압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이런 부하들 있죠. 이런 부하들 부분, 뭐 여기 있는 프로젝터라든지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뭐가 있냐면은 이 친구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혹은 운전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이 있습니다. 그 전압을 우리가 전격 전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기기 시간 때 보실 전격 전압은 대부분 다 220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체 전압이 220인데 220인데 기계가 원하는 것도 220V래요. 그럼 직렬로 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직렬로 가면 전압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전압이 나머진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하를 어떻게 된다? 병렬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부하에 대한 얘기 조금 언급했고요. 자, 전압이 일정하다는 얘기도 조금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를 좀 해서 저희가 얘기할게. 자, 합성 저항이에요. 같이. 자, 등가 합성 저항 RT라고 하는 친구로서 저희가 표현한 데 했을 때 이번에는 뭐 쓸 거냐면 히리우크의 1법칙을 쓰겠습니다. 히리우크에서 1법칙에 따라 전체 전류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표현을 한다 했을 때 I1이라고 하는 전류는요, R1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옴의 법칙에 따라 전류는 항상 저항 성분의 전압으로서 1번 저항에 흐르는 전류고 거기에 열리는 1번 전압의 값이 되고요. 2번 전류라고 하는 것은 2번 저항에 흐르는 전류니까 2번 저항 R2값분의 2번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 V2가 되고 이들의 합과 같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병렬일 때는 공급되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V1과 V2 모두 다 그냥 전체 전압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여기 V랑 여기 V랑 값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공통되는 성분은 전압으로서 저희가 표현해요. 그럼 이 전압이라고 하는 친구에다가 무엇이 곱해집니까? 라고 하면 각각의 R1과 R2라는 값이 분모로 들어가죠. 그죠? 즉 R1분의 1과 R2분의 1의 합을 전체 전압과 곱한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결론적으로 전체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옴의 법칙에 따라서 자, 전류라는 것은 저항성분의 전압입니다. 이때 전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저항값분의 전체 전압이 된다라는 것 같죠. 그럼 실제 여기 있는 부분 자체가 어디 부분과 같다? 여기 부분이 되죠. 여기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 무슨 소리인데요? 실제 이 친구가 뭐랑 같다? RT분의 1 곱하기 V랑 같은 소리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저희 V 빼고 나머지 여기 있는 친구 자체가 실제 뭐가 같다? 합성 저항값분의 1과 같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도출하고자 하는 친구 자체는 뭐냐면 합성 저항값이 저거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친구는 합성 저항값의 역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저항값을 구하기 위해서 RT는 자, 앞서 얘기했던 이 친구에 대해서 역수값이 취해지는 거니까 각각의 저항성분, 즉 R1과 R2의 역수값이죠. 그 역수값을 더해준 값입니다.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은 이 친구죠. 이 친구를 다시 역수를 취해준 형태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저항의 역수를 취하여 더한 값에 그 값을 다시 역수를 취해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R1과 R2의 값이 동일하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값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분모 측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분모의 크기를 통일시켜줘야 돼요. 요거를 이제 보통 통분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통분을 시켜줍니다. 뭐 최소 배수 인원이나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옆에 있는 놈 그냥 분모 문제 꼭 해주면 됩니다. R1 옆에 있는 R2를 분모 분자, R2 옆에 있는 R1을 분모 분자. 이렇게 저희가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형태꼴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R1 곱하기 R2, R1 곱하기 R2 분모가 통일되네요. 그래서 R1 곱하기 R2가 분해. 자, 1 곱하기 R2 플러스 1 곱하기 R1이니까 R1 더하기 R2가 되겠죠. 그 값에 대한 전체 역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은 뭐냐? 이거를 뒤집어 주시면 돼요. 뒤집어준 형태로서 우리가 곱하기가 분모에 있었는데 이제는 더하기를 분모로 빼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꼴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각각의 저항을 더한 값에 각각의 저항을 곱한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더하기분의 곱하기라고 얘기하고요. 합분의 곱이라고 하고보다는 그냥 더하기분의 곱하기 해서 더곱이라고 합니다. 더곱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편하게 푸세요. 이거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이고요. 우리는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공부 안 시킨 거. 이 상태 그대로 해가지고 푸셔도 계산기가 답을 알려줍니다. 어차피. 자,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같은 값일 때 같은 값일 때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값의 저항이 여러 개가 병렬로 되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옴의 저항과 이옴의 저항이 두 개 병렬로 되어 있다면 이때 합성 저항은 각 저항을 더한 값분의 곱한 형태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옴과 이옴을 더한 값분의 이옴과 이옴을 곱한 형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2 더하기 2는 4, 2 곱하기 2도 4가 돼서 약분 처리되면 1옴이 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옴이라고 하는 저항이 총 몇 개? 2개가 병렬로 연결됐어요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직렬일 때 같은 값의 저항이 직렬로 돼 있을 때는 그 같은 값의 저항에다가 직렬로 접속된 개수만큼 곱해준다고 했었죠. 병렬일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은 값의 저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값에 대해서 해당되는 병렬로 접속된 개수만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렬과 병렬 자체가 어떤 형태가 돼요? 반대로서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개수만큼 나누어 줍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직렬일 때 개수만큼 곱해주고 병렬일 때 개수만큼 나눠주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얘기할 게 일정한 전압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전압 V라고 하는 친구 자체는 옴의 법칙에 따라 전체 전압은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와 전체 저항을 곱한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전체 저항이라고 하는 친구를 각 저항의 더한 값분의 곱한 값으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 값에 대해서 전체 전류를 곱해준 값으로서 우리는 전체 전압을 구출할 수가 있게 되네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분배되는 전류, 각 전류 저항에 흐르는 전류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로서 I1과 I2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I1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는 저희가 옴의 법칙에 따라 앞서 얘기했죠, 그죠? R1분의 V, R2분의 V. 그래서 I1은 R1분의 V, I2는 R2분의 V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저희가 이렇게 단순하게 풀 수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써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보죠. 전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친구로서 저희가 다시 표현할 수 있겠죠. I1만 좀 그려볼게요. I1은 R1분의 V라는 식을 썼고요. 이때 저희가 전압이라고 하는 걸 저기 있는 식을 땡겨서 사용하게 되면 R1과 R2를 더한 값분의 R1과 R2를 곱한 값에 전체 전류가 곱해진 형태가 되고 이게 분자고 분모값은 R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분자가 분수 형태입니다. 그럼 분모도 R1 대시 1번의 R1이라 해서 번분수꼴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번분수꼴로 만들었을 때 저희가 이 친구를 분수꼴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번분수 때 보셨던 게 A분의 B가 분자고 C분의 D가 분모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오늘 보통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A분의 B에다가 C분의 D를 나눴다라고 해서 A분의 B 곱하기 D분의 C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고하고 그냥 귀찮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냥 편하게 봐서 이렇게 총 4개가 있죠. 그죠? 4개가 있으면 안쪽에 있는 거 2개 곱하면 얘가 분모예요. 바깥쪽에 있는 거, 위아래로 있는 거, 이 친구 곱하면 분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분모, 분자꼴이 돼서 분모에 대한 형태를 저희가 보게 되면 R1 더하기 R2라는 값에다가 R1이 곱해지는데 실제 여기는 R1 더하기 R2는 하나의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친구는 1 곱하기 R1, R2, I니까 R1 곱하기 R2 곱하기 I라는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분모 분자 약분되죠. 약분돼서 나오는 형태는 R1과 R2를 더한 값이 분모가 되고 분자의 값은 R2의 형태가 되고 전체 전류 I가 곱해진 형태가 되죠. 결론입니다. R1과 R2를 더한 값분에 분자에 들어가는 게 R2가 되죠. R2에다가 전체 전류 I를 곱한 형태가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친구도 I2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달라지는 건 이제 실제는 뭐예요? 라면 R1에서 R2로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1 더하기 R2분의 R1의 전체 전류 I가 됩니다. 암페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약간 좀 다르죠, 그죠? 이 친구는 저희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라면 실제 R1은 R1에 흐르는 전류거든요. R1에 흐르는 전류인데 분자에 뭐가 들어있죠? R2가 들어있죠. I2는 R2에 흐르는 전류인데 분자에 R1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가 해서 남의 거라고 합니다. 남의 것. 남의 것이든 자기 것이든 거든 것이든 더해서 남의 거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좀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풀어나가나 징역을 좀 얘기해 볼게요. 합성저항을 좀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합성저항 같은 경우는 직렬일 때는 우리가 그 저항값을 전부 다 더하면 되기 때문에 합성저항값을 얘기했을 때 직렬로 접속할수록 그 크기는 커진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계속 더해지니까는 거죠. 크기가 커진다는 거. 병렬일 때를 보시게 되면요. 각각의 저항을 더한
곱한 형태가 되고 같은 값일 때는 개수만큼 나눠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서 병렬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병렬묘가 있는데 이때 여기서 저항값을 각각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위에는 4옴의 저항이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는 6옴의 저항이 있다고 합시다. 4옴과 6옴이 병렬로 돼 있을 때 합성저항 저항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합성저항이라고 하는 건 두 저항을 더한 값이죠. 즉 4와 6의 더한 값이죠. 덕분에 4와 6을 곱한 형태가네요. 자, 그러면 4 더하기 6은 10에 4, 6에 24가 되니까 실제 이 친구에 대한 대항값은 1.45이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되거든요. 4옴과 6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작은 값이 4옴이죠. 그죠? 4옴이 작은데 이때 병렬로 합성한 저항의 값은 2.45으로서 2.45은 실제 저항 중 작았던 값이 4옴보다 작아지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병렬로 저희가 저항을 접속하게 되면 병렬로 접속하는 만큼 그 저항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요. 일단 크기가 좀 커져요. 병렬로 접속하면 기존에 접속했던 저항의 값보다 일단 작아진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건 수식을 좀 부여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직렬교로에서 전체 전압이 10V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각각의 저항이 3과 2옴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합성 저항은 자연스럽게 5옴이 되겠죠, 그죠? 5옴의 합성 저항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전체 전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전체 전류 I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선 전체 저항값분의 전체 전압이니까 10V의 전압에 5옴의 저항을 나눠주시게 되면 이때 흐르는 전류의 값은 2A라고 됩니다. 2A의 형태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 전류 2A가 있어요. 자, 이 2A라는 전류의 값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흐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V1을 구하게 되면 저희가 전류에다가 R의 저항을 곱하면 되죠. 그럼 2 곱하기 3이 돼서 6V가 될 거예요. 그러면 V2라고 하는 건 2A의 전류에다가 2옴의 저항을 곱하니까 4V가 됩니다. 그럼 키류 배치 2법칙에 따라 6V와 4V의 합은 전체 전압 10V와 같습니다. 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식성립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직렬일 때 전류는 일정합니다만 전압의 값이 분배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3옴의 저항 양단에 걸리는 것은 6V고요. 2옴의 저항 양단에 걸리는 건 4V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3옴과 2옴을 비교했을 때는 3옴의 저항이 2옴보다 크죠. 그죠? 그렇게 돼서 그때 이 저항의 인간의 전압을 봤을 때 6V는 4V보다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직렬일 때 전압이 분배될 때는 어떻게 분배돼요? 저항값과 비례합니다. 즉 저항값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문제에서 각각의 저항에 대한 비율을 저희가 따졌을 때 R온이 3옴이고 R2가 2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분배되는 전압에 대한 비율을 봤을 때 6V하고 4V로서 각각 분가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 친구들이 둘 다 2의 배수이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돼요? 3대 2의 비율이 되죠. 그럼 저항의 비율이 3대 2니까 전압의 비율이 어떻게 3대 2의 비율로 나눠질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다?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IR을 이런 식으로 안 쓰시고도 저희가 그냥 달랑 적혀 있는 저항의 값들과 전체 전압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얼마씩 저항값이 이렇게 되니까 전압이 이렇게 분배되겠네 라는 거를 별도의 계산 없이 그냥 보고 알 수 있다는 거. 왜냐? 우리는 거기 있는 그 별도의 계산은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찾아낸 다음에 다음 걸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병렬일 때 좀 봅시다. 병렬일 때도 동일하게 R을 3이라고 할게요. R2 2라고 합시다. 2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는 10V라고 하지 말고 좀 키웁시다. 12V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12V라고 했을 때 합성저항 봅시다. 합성저항이라는 친구를 저희가 구하게 되면 2옴과 3옴이니까 3옴과 2옴의 더한 값분에 4옴과 2옴을 곱한 형태가 됩니다. 3 더하기 2는 5,
3의 6이 됩니다. 5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을 소수로 표현하면 1.25이 돼요. 1.25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체 전류를 구한다면 옴의 법칙에 따라 전체 저항값분의 전체 전압이 돼서 1.25의 저항값분의 12V의 전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흐름 전류는 10A가 되겠죠. 그럼 그 전체 전류가 10A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전체 전류를 구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냥 바로 저희가 전체 전류를 합성조항 구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어요. 필요 표시 1법칙에 따라. 자, 우리가 얘기하는 각각의 I1과 I2를 구한다고 하면 I1이라고 하는 친구는 I1분의 V죠. 그럼 3이라는 저항값분에 일정한 전압 12V를 넣어주시면 4A라는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I2는요. 이온의 저항이 흐르는 전류로서 이온분에 일정한 12V를 넣어주시면 6A다라는 전류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I1이라고 한 친구 자체가 4A예요. I2가 6A예요. 키리우프의 제1법칙에 따라 4A의 I1과 6A의 I2를 넣으면 전체 전류 10A가 됩니다. 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봐서 저희가 얘기를 할 친구는 뭡니까? 라고 하면 현재 이때 병렬로 되어 있는 저항에 대한 값을 봤을 때 자, R과 R2에 대한 저항에 대한 기준은 동일하게 3과 2옴이에요. 그죠? 3대 2의 비율인데 이때 전류에 대한 분류를 보려고요. 전류가 어떻게 나오냐면 I1이 4A고 I2가 6A죠. 그렇죠? 그러면 4대 6의 비율이 됩니다. 이 친구들도 저희가 2의 배수기 때문에 약분 처리해서 보게 되면 2대 3의 비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4옴의 저항에 전류가 작게 흘러야죠. 그리고 더 작은 값이었던 2옴의 저항에 더 큰 전류가 흐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분배되는 전류, 즉 병렬된 전류가 분배되는데 어떻게 분배된다? 저항값에 반비례하여 분배합니다. 반비례하여 분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옴의 법칙에서 얘기했던 전류하고 전기저항은 반비례 관계였어요. 그죠? 저항이라는 놈 자체가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작게 흐른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저항이 크니까 전류가 어떻게 돼요? 작게 흐르겠죠. 어떻게? 반비례하여 흐른다는 거. 그럼 실제 저항값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전압과 저항값에 반비례하여 분배되는 전류의 값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수식이 얘네들이에요. 더해서 자기 거와 더해서 남의 거 자체가 뭐냐면은 비례 분배한다, 반비례 분배한다는 걸 수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 잘 수식을 써서 계산하셔도 되고 수식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봤을 때 저항이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전류도 이 비율로 나눠주겠네, 전압도 이 비율로 나눠주겠네, 이런 식으로서 여러분 계산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트레이닝을 좀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서 해보시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종점을 해서 저희가 문제 풀 때도 그렇게 언급을 좀 할 겁니다. 중간간에 풀면서 이렇게 분배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얘기할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유형인데 왜 이렇게 오래 해요? 라고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다른 뒤에 부분 계속 응용을 할 거예요. 추가를 시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본 베이스를 잘 따라놔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저항의 직렬과 병렬에 대한 내용 조금 언급을 해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렬일 땐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이 분배되고 이때 분배되는 전압은 저항값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거. 다음 병렬일 때는 전류가 나뉘어지는데 이때 분배되는 전류의 값은 저항값에 반비례하여 분배한다는 것과 이때 병렬일 때는요, 공급되는 전압의 값은 일정하다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 프린트에는 조금 더 나와 있어요. 보시면 저항에 대한 값뿐만 아니라 컨덕턴스에 대한 값이 직렬해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죠? 컨덕턴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컨덕턴스하고 전기저항은 역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반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앞서 얘기했던 저항의 병렬적 속에서 얘기했던 게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각 저항의 역수를 취하여 더합니다. 즉 R과 R2의 역수를 취하여 더한 값에 대해서 다시 역수를 취해준 형태였죠. 여기서 보셔야 될 거 이거예요. R1의 역수와 R2의 역수예요. 각각 뭐가 되니까 전기 저항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컨덕턴스라고 하는 친구로서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지원
G2예요. 자, 그럼 이때 이 컨덕턴스라고 하는 친구의 합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자체가. 그럴 때 여기 부분 자체가 실제 뭐였냐면 합성 저항의 역수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얘가 실제 뭐와 같다? 합성 컨덕턴스와 같습니다. 합성 컨덕턴스가 같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병렬일 때 컨덕턴스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저항의 직렬처럼 그 값을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더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컨덕턴스의 직렬이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고 하면 직렬이라고 하면요, 각각의 컨덕턴스의 값을 역수를 취해줍니다. 역수를 취해줘서 더한 값에 대해서 다시 역수를 취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렬회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직렬회로에서 자, 이런 표현을 보면 저항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컨덕턴스도 부호 같습니다. 기호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컨덕턴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친구 자체를 저희가 조금 표현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컨덕턴스가 3모고 얘가 2모라고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이런 형태라고 했을 때 합성 컨덕턴스를 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봐야 될 때 전체 전압이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참고입니다. 전류가 그랬죠. 이때 직렬회로이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압이라는 친구를 구하기 이전에 전류라는 것에 대한 수식을 세운다면 옴의 법칙에 따라 전류는 항상 저항 성분의 전압이었죠. 그럼 이때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과 분의 전체 전압이 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한 친구는요, 실질적으로 뭐랑 같냐? 전체 저항의 역수값에다가 전압을 곱한 형태로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전체 저항의 역수 자체가 실제 뭐와 같다? 합성 컨덕턴스와 같다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럼 실제로 저희가 얘기하는 전류라고 하는 친구 자체는 전체 컨덕턴스 값에다가 전압을 곱한 형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반대로 전압에 대해서 식을 세운다고 하면, 자, 전압에 대한 식을 세우고 싶어요 하면 컨덕턴스가 반대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컨덕턴스, 합성 컨덕턴스 GT분의 전체 전류 I라는 형태로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형태는 합성 컨덕턴스의 역수값에다가 전류가 곱해지는 형태로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유추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저항의 병렬에서 합성 저항 구하는 방식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꼴이 나오면 실제 합성 컨덕턴스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더한 값분의 곱한 값으로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3모의 역수에다가 2모의 역수를 더해줘요. 그 값에 대해서 다시 역수를 취해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 시켜주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6이 되겠죠. 6이라는 값에 대해서 2 곱하기 3이니까 2 더하기 3이죠. 5가 됩니다. 이 값에 대해서 역수가 되는데 실제 5분의 6에서 1.25가 돼요. 1.25라는 형태가 되니까 얘도 결론적으로는 뭐가 같다? 3모와 2모를 더한 값분의 3모와 2모를 곱한 형태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결론식이 저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자? 단순하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요. 성질 자체가 반대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참고였습니다. 물어본 문제도 있긴 있어요. 산업기사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인가 그랬어요? 그때 나도 있었던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다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11페이지고요. 자, 2번 그림에서 AB 단자에 200V를 가했을 때 자, 저항 2옴을 흐르는 전류 I1을 구해라고 합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일단 A 단자하고 B 단자로서 일단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이 단자 사이에 지금 200V를 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A단자와 B단자 사이에 200V를 가한다는 건 A점과 B점에 대한 전이차가 200V와 같습니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200V의 전압이 인가된다 동시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전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위에 쪽에 보시면 I라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I라는 전류가 흐르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A단자가 플러스고 B단자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에서 마이너스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는 거. 그럼 I라는 전류가 있고 나서 이제 만나게 된 저항값이 2.8옴입니다. 2.8옴의 저항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길이 어떻게 돼요? 두 갈래로 나뉘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전류가 각각 길이 나뉘어집니다. 즉 I1과 I2 라고 한 친구로 나뉘어지고 거기에 대한 그 나뉘어지는 길에도 각각의 저항이 있습니다. 이때 값은 2옴과 3옴으로서 나와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2옴에 흐르는 전류인 I1을 구하세요라는 거죠. 그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보셔야 될 게 2옴하고 3옴하고 지금 길이 나뉘어지는 형태죠. 그죠? 병렬입니다. 병렬일 때 그럼 우리가 I1이라는 친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I1이라는 친구에 대한 수식은 저희가 병렬식에서 얘기했던 R1분의 V입니다 라는 친구로서 계산을 한다면 2옴이라는 저항값분에 200V의 전압을 넣어서 실제 100A가 흐릅니다 라고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 보시면 100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유는 뭐냐? 2옴과 3옴이 병렬인 건 맞아요. 그죠? 병렬인 건 맞는데 이 친구 병렬로 돼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2.8옴이라는 거는 반오분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이 회로를 저희가 바꿔봅시다. 자, 바꿔서 200V라고 하는 A, B 단자 사이에 있는 전이차를 그냥 하나의 전압으로 표현해드려요. 200V의 전압인데요. 200V의 전압이 있고 나서 출발합니다. 출발하자마자 만나는 친구가 2.8옴이라는 저항을 만나겠죠. 자,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2.8옴의 저항을 만나고 나서 이제 쭉 가가지고 길이 몇 갈래로?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형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형태가 되고요. 그럼 이때 위에 있는 놈을 2옴, 밑에 있는 친구를 3옴이다라고 하고 둘이 다시 만나서 어디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있는 200V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내려놓으면 그림이 안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이 친구에 대한 회로는 어떻게 되냐? 2옴과 3옴이 병렬이죠. 그죠? 이때 이 두 친구에 대한 합성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합성값과 2.8옴은 무슨 관계? 이 회로가 무슨 회로예요? 직병렬 회로예요. 직병렬 회로가 되겠습니다. 즉 그러면은 이때 흐르는 I라는 전류가 있었어요. 그죠? I라는 전류는 2.8옴을 지나갈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직렬입니다.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합니다. 그럼 2.8옴을 지나고 나서 이제 I1하고 I2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 전류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2.8옴에서 뭐가 생긴다? 전체 전류가 2.8옴에 대한 전압이 형성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00V라고 하는 전체 전압에서 2.8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만큼 빠지겠죠.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나서 2옴하고 3옴 병렬인 곳에는 일정한 전압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딱 두 가지만 할게요. 그럼 일단 저희가 뭐 구할 거냐면 전체 저항을 구해볼게요. 1번 푼입니다. 자, 그럼 전체 저항을 저희가 구한다라고 하면 이때 여기서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 뭐 A 단자가 줬으니까 RT 대신에 RA라고 표현해봅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2옴과 3옴이 병렬의 친구와 2.8옴이 직렬이죠. 직렬일 때 저항은 저희가 일단 더해주는 꼴이었어요. 그러면 2.8옴에다가 더하기 직렬로 연결된 친구는 2옴과 3옴의 병렬임에 따라 자, 2와 3을 더한 값분에 2와 3을 곱한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5분의 6이 돼서 1.2가 됩니다. 1.2가 2.8은 4옴이에요. 그럼 합성저항 4옴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체를 배우죠. 자, 그럼 전체 전류 R이라는 친구를 구하게 되면 합성저항 4옴분의 전체 전압 200V로서 저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흐르는 전체 전류는 50A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50A가 흘러요. 그러고 나서 길이 뭐예요? 나뉘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전체 전류를 알고 있어요.
전체 전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뭘 구할 수 있냐? I1이라고 하는 것을 앞서 얘기했던 저항값에 반비례하여 분배한다라고 얘기했던 더해서 남의 거식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더해서 남의 거니까 이온과 3옴 더한 값분의 2옴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남의 거 3옴을 씁니다. 3을 넣어주고 거기에 대한 전체 전류 50A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2 더하기 3은 5가 되기 때문에 약분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I1의 값은 30A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전류의 값은 2번에 30A예요. 자, 30A가 되겠고요. 이건 지금 더해서 나누고 수식 쓴 거고요. 우리가 50A까지 도출했습니다. 50A까지 도출했을 때 저항에 대한 비율을 보려고요. 2옴하고 3옴이거든요. 그죠? 2옴하고 4옴인데 근데 분배되는 전류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병렬일 때 분배되는 전류는 저항값에 반비례하여 분배하기 때문에 저항의 비율이 2대 3이었으면 전류는 3대 2의 비율로 부르겠죠. 그러면 전체 50A는 3대 2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 된다? 이렇게도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생각보다 쓸만하고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도 줘요. 일단 직무형 문제가 잘 없거든요. 잘 언급이 안 되는 유형의 문제인데도 기초이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쓰고 그 다음에 기사하고 산업기사에 둘 다 있는 유형이 뭐냐면은 저항의 비를 줘요. 저항의 비를 얼마 대 몇 대 몇이다라고 주고 나서 그 저항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기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도출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전류기를 줘요. 문제에서 그 각각의 저항이 흐르는 전류비를 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저항비를 알아가지고 저항을 도출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기사, 기사에 둘 다 있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좀 분류 간단한 풀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럼 나는 앞선에 얘기했던 강사가 얘기했던 수식 T식 쓰고 싶어요. 요거 한번 써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온에 흐르는 전류로서 이온분의 전압이 되는데 병렬일 때 일정한 전압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이 일정한 전압, 요마가 얼마인지를 저희가 도출해서 계산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귀찮아요. 좀 귀찮은 거거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희가 전체 전류가 50A라는 걸 도출해놨습니다. 그죠? 50A가 도출된 상태에서 그럼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압이 아닙니다. 요 V라는 친구를 저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라면 전체 전압 200V에서 2.8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그죠? 2.8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으로 2.8옴에다가 50A인 전체 전류를 곱해서 실제 2.8옴에서 발생되는 전압 강하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된다? 대신용이죠. 요렇게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2.8에다가 50을 곱하게 되면 140V가 돼요. 140V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0에서 140을 빼니까 60V의 전압이 되겠죠. 그럼 이때 60V는 어디 있어요? 2옴하고 3옴에 모두 다 60V가 걸린다는 소리예요. 60V가 걸린다면 그럼 여기서 I1을 구할 수 있겠네요. I1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분의 일정한 전압 60V를 인가하게 되면 된다는 거. 그럼 이때 2옴에 흐르는 전류 30A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똑같이 답은 2번이 나옵니다. 저라면은 1번 씁니다. 1번씩 쓸 거예요. 저라면 굳이 저거 빼가지고 뭐 굳이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솔직히 저게 틀린 건 아니에요.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회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거 여러 가지예요. 어떤 수식을 적용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에 따라서 풀이 과정은 달라집니다만 답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고요. 자, 저희 부산역에 있죠, 그죠? 저희는 부산역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울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제일 빠른 게 SRT예요. SRT가 제일 빠르고 KTX가 그다음부터는 빠르겠죠. 물론 이제 또 디테일하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출발 시간 뭐 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간 소요 시간만 봤을 때 자, 기차가 제일 빨라요. 비행기도 조금 빠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일단 김해 공항 반대 정도로 걸리고요. 그 다음에 티켓팅 하고 또 이제 대처하고 기다릴 때 시간 걸리고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 가능합니다. 뭐 목포동 가서 사선 가서 서울로 버스 타고 돼요. 배 타고 돼요. 요 바로 앞에 뭐 있어요? 여객 터미널 있거든요. 그럼 여객 터미널에서 어디 들어가주면 2,000원으로 들어가줍니다. 13시간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그 자고 오는 거거든요. 밤에 출발하고 아침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해가지고 또 2,000원에서 서울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걸어가도 돼요.
정신 나가시지 가능은 하잖아요, 그죠? 그죠?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겠죠? 근데 결론은 뭐냐? 서울로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최대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시간 단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빨리 도출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제일 좋겠죠? 자, 2번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 푼다 하루 종일 걸렸네요. 3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S를 열었을 때 전류의 지시가 시간표라고 합니다. 자, S를 닫을 때 전류의 지시가 몇 암페어인지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3번 문제. 자, 그래서 일단 회로가 하나 그려져 있으니까 저도 이 회로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자를 시작해서 좌측 단자에서 바로 시작.